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시작하기 전에 한일 고대사를 모르면 두 나라가 역사를 정반대로 지금 왜곡했기 때문에 이게 가깝고도 먼 나라가 되는 이유는 이 역사 왜곡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한일 고대사를 밝혀서 두 나라의 고대에서부터 그 정치적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두 나라가 협력 관계가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일본의 강제 점령 시기의 역사를 잘못 배웠고, 또 일본은 승자의 입장에서 역사를 왜곡했기 때문에 이것이 거꾸로 지금 역사가 돼가지고 이것이 가장 갈등과 이 정치적 그 모순이라고 할까, 이런 것에 지금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이 지금 4세기에서 6세기까지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걔네들이 그 지배했던 그런 것을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말로만 지배했다 그러면 안 되고, 뭐 유물이 나온다든가 뭐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4세기에서 6세기 동안에 한반도 남부를 누가 지배했는가를 내가 지금 연대별로 그 임나가라 지역을 지배했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비륙의 백제 세력인 진정, 이 진정 세력이 한반도 남부로 와서 임나가라 국을 세웠다고 그랬죠? 이것이 350년에서 369년입니다. 까지가 거의 있었고, 거의 뭐 한 20년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를 했던 거는 아까 누굽니까? 온족의 근처 고왕으로 쓰게 되면, 시기는 금구수 왕이 쳤는데, 금구수 태자가 썼는데, 금구수 왕이 그 임나가라를 정벌하죠. 임나가라를 정벌해가지고 언제부터냐면 그 369년에서 400년까지는 이 온조백제계가 여기를 또 군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처음에 있었던 정기가의 동맹이 와해가 되는 거죠. 그 세 번째는 뭡니까?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여기를 칩니다. 광개토대왕이 특히 치는 거는 우리 경자년 기사를 근거로 해서 그 400년서부터 493년까지는 광개토대왕이 이 임나가를 쳐가지고 백제 세력을 완전히 물러나게 하고, 그러자 여기에 이제 그래서 후기 가야 동맹이라는 게 새로 옛날 그 가야 있는 세력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대가야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일본에서 온 백제왕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게 24대 동성왕입니다. 이 동성왕이 또 이 사람이 한편으로는 북이하고도 싸우지만 또 이 국내에서는 그 가야하고 신라 지역을 정벌합니다. 예? 특히 그 신라를 정벌하는 게 소지마리간을 정벌해서 그 공주 뺏어서 결혼하죠. 다른 사람으로 나오긴 하는데 이벌찬 비처의 딸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소지마리간의 딸 같고요. 그래서 그를 결혼해서 신라를 정벌했다는 게 저번에 대로 서동료의 비밀이라고 그랬죠, 제가. 예. 그래서 이게 493년에서 541년간은 이게 다시 백제 땅으로 또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라 진흥왕이 나타나죠. 이 신라 진흥왕이 임나가라 지역을 다 또 치러 옵니다. 예, 그래서 제1차가
541년에 그 탁순국, 동대구에 있는 탁순국과 그 경산에 있었던 녹국을 치고요. 그 다음에 제2차는 555년에 그 비자벌, 그러니까 창녕에 있는 그 비시국을 쳐가지고 비자벌을 세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3차가 아까 얘기한 대로 마지막으로 562년에 그 대가야 고령하고 그 다음에 그 하만이죠. 그러니까 알라가야 그 하만을 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 진흥왕에 의해서 그 임나가라에 있는 지역이 다 정벌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순서별로 연대별로 그 임나가라를 지배했던 세력이 여기 다 나오는 거죠. 그 연대별로. 그러면 여기에서 뭐 일본이 왔다는 그 틈새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아까 350년에서 이제 그 369년이 있었는데 요 때부터 그 여기가 망하는 게 562년이죠. 이게 뭐예요? 4세기죠? 이게 4세기예요. 이게 6세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그 한반도 임나가라 지역은 이렇게 우리나라 세력들이 지배를 했는데, 그러나 이때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서 이 지역하고 계속 정치적 교류를 맺어왔던, 그건 얘기할 수가 있겠죠. 와서 지배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네들한테 일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이 4세기서부터 6세기까지 일본이 오히려 반대로 와서 정벌을 해서 그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 이런 유치한 이론이 바로 임나일본부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임나일본부와 관련된 것을 내가 지금 얘기하려는 거는 뭐냐면 그 역사의 전개 방향이 정반대로 했죠. 그러니까 한반도나 대륙이나 한반도에 있는 백제 세력한테 밀려서 일본으로 갔기 때문에 주체가 이 북방기머민족인 이 백제 세력이거든요. 또는 나중에 이제 뭐 고구려도 광해토대왕 때는 그 외열도를 정벌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주체 세력이 그 한민족 쪽이었고 일본은 쫓겨가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임나일본부의 관점은 일본이 한반도에서 세운 게 아니라 한반도에 있는 백제인이나 고구려인이 그 외열도로 간 일본인이라고 합시다. 이것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세웠던 그 감독 관청이 이제 임나일본부다 이거죠. 그러니까 임나가라라는 건 아까 그 비류백제가 한반도 남부에 세웠던 나라 개념이고, 임나일본부는 한반도에 있는 유력 세력들이 외열도로 간 그 세력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세웠던 관리 감독 관청이 바로 임나일본부였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걸 하나하나 좀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한단고기가 나오죠. 한단고기. 한으로도 읽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는 제35대 사벌 때 그 엄파부랍이라는 사람이 그 외열도 큐슈를 정벌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제36대 메륵이라는 그 단군 이름입니다. 이거는 이 사람의 그 엄파부랍의 그 아들이라고 나오는 협야후 배반
배반명존, 배반명하고 존을 붙이면 이건 존칭어가 돼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개척한 큐슈를 중심으로 해서 삼도라는 거는 그 일본 열도를 홋카이도를 제외한 큐슈, 시코쿠, 혼슈를 삼도라고 합니다. 이거를 정벌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세운 게 어디냐? 대마도는 여러분들 가면 상도와 북도가 있어요. 상도와 하도. 그런데 그 상도 서쪽 끝에 그 국미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여기다가 임나국사라는 그러니까 외열도를 지배하기 위한 그런 관청을 세웠다는 게 이제 처음에 나오는 임나국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그 근초고항 있죠? 근초고항. 근초고항 때 그 금구수가 아까 왕인 박사 얘기했듯이 큐슈를 정벌하잖아요. 371년에. 큐슈를 정벌하고 그냥 왔겠어요? 거길 정벌하려는 무슨 어떤 그 관리부서가 있었겠죠? 거기다가. 지금 말하면 뭐 후쿠오카 쪽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오이타현에 있었다. 김인배라는 사람이 임나실로를 썼는데 큐슈 그 베프 온천이 있고 있는 오이타현 쪽에 있었다기도 하고 또는 지금의 그 다자이후 태제부가 있는 그 후쿠오카의 외황 그 박다 또는 하카타 항이 있는데 거기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큐슈에도 임나일본부를 세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내가 말하는 얘기고 그 뭐 백제 도독부라고 합시다 그럼 정확한 거는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왜 일본이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그 임나일본부는 그 흠명왕 일본서기 흠명왕 500년대 그 사람인데 그때만 이 그 임나일본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 일본이라는 나라는 670년경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흠명왕 500년대에는 그 이 임나일본부가 없었는데 그럼 거기가 나는 옛날에 이거를 이제 잘 이해하기 전에는 나중에 일본서기를 쓸 때 임나일본부로 이게 개작을 한 게 아니라 이름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일본이라는 나라가 해 뜨는 땅이에요. 히노모토라고 합니다. 히노모토. 이 해 뜨는 땅이라는 거는 일본의 최초의 그 국가가 야마토라고 그랬죠. 야마토 외, 야마토와라고 그러는데 그 야마토가 해 뜨는 땅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일본이라는 거는 백제의 다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일본이 나중에 생겼느냐? 백제 왕족들이 가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게 아니고 백제가 멸망했으니까 백제의 다른 별칭인 일본을 가지고 국가명을 세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민족이 일어나서 뭐 일본이란 그 나라를 세웠다 그러면 다를 수가 있지만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백제는 중국이 우리를 일으킬 때 백가제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백제는 스스로 해 뜨는 땅이라고 자신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왜? 외열도는 그거는 백제의 바운더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실제로 제일 동쪽 끝에 있는 해 뜨는 나라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당연합구로에서 백제가 멸망하고 그 왕족이나 유민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기 때문에 그때 적당한 명칭은 백제 자기네들이 스스로 불렀던 그 해 뜨는 땅이다는 의미의 일본이라는 그 국명을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본이라는 게 꼭 별도의 외라고 하는 별도의 나라가 독립해서 일본이라는 개념을 자꾸 가지면은 이해를 못하게 돼요, 연대가. 근데 이 일본 자체가 백제의 의미,
후백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있었던 게 뭐죠? 세 번째가 광개토대왕 때. 광개토대왕 때 우리가 저번에 이걸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는데 400년 경자년 기사. 경자년 기사는 앞부분은 그 백제 유민과 뭐냐면 낭인무사라고 그러는데 자기 주군이 없는 떠돌이 무사 이 사람들이 신라성을 쳐가지고 그 뇌물마리간이 광개토대왕한테 SOS를 칩니다. 군사적. 그래서 그 광개토대왕이 보기 5만을 이끌고 신라성을 구하러 오고 임나 지역에 쳐가지고 거기를 이제 장악을 하는데 외열도에서 응신이 군사를 지원한다는 그 유언부여가 나오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서 외열도를 정벌하게 간다고 그랬었죠.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아까 그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좌군은 아와지섬을 거쳐서 담마, 지금 말하면 토토리현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조치현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군은 남파, 지금 오사카를 거쳐서 동경 무사시까지 진출해서 일본 열도를 완전히 장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아까 마찬가지로 대마도에다가 일본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중간적인 그 대마도에다가 임나연정을 세웠다고 합니다. 임나연정. 임나연정이라는 건 뭐냐면 연합정부란 뜻인데 외열도에 있는 그 세력들을 10개 세력으로 나눠가지고 고구려가 파견한 그 대마도의 임나연정의 왕이 있고 그 외열도의 10개 지역에서 온 그 신하신자, 그러니까 외교 사신 이런 거가 되겠죠. 그리고 또 장군 이런 사람들을 파견 근무하게끔 했습니다. 이 대마도의 임나연정에 와서. 그래서 고구려 정권이 보낸 임나연정 왕의 통제를 받게끔 그렇게 했다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뭐냐면 고구려가 세운 거예요. 주체가. 이것도 근초고왕이 큐슈를 정벌해서 세운 거죠. 이것도 뭐예요? 단군 시절에 또 그 큐슈와 외열도를 점령해서 세운 것이 임나국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백제무령왕이 자기가 백제왕으로 오고 자기랑 같이 자랐던 개체외왕, 그러니까 케이타이를 일본의 외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 딸인 수백향을 보내서 결혼을 시키죠. 그래서 부마국으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왜국을 감시하기 위해서 일궁부를 세웠다. 일궁부도 뭐냐면 백제가 왜를 감시하기 위한 정부 부서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지난 시간에 우리 했죠. 성왕이 임나지 외제를 세웠다. 이렇게 나오죠. 그 하만에. 그 임나도 여기서 똑같습니다. 이 임나가 나오고요. 임나지 외제. 일본의 후쿠오카 그 옆에 아까 그 태제부 또는 대제부 그래서 다자이후라고 하는데 그게 이 제자의 관청하는 그런 제자입니다. 거기서 쓰는 건데 이거는 저번에 시간에 얘기한 대로 진흥왕이 자꾸 임나가를 쳐러오니까 하만에서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낙동강 유역에 신라군을 막기 위해서 성을 6개를 싹 만들고 백제군하고 일본에서 파견된 3,000명의 병사를 6개 성에 500명씩 배치해서 백제하고 외의 합동군이 그걸 지키게 했다. 그리고 그 센터를 하만에 임나지 외제라고 하는 관청을 만들어서 이것은 백제 외
연합사령부라고 그랬죠? 한미연합사령부가 있듯이 군사연합사령부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백제외를 통솔하는 건 백제군령성주가 하되 거기에 대한 모든 주둔 비용은 백제가 부담해서 이런 것들이 합의가 돼가지고 임나지 외제를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했죠. 이게 544년입니다. 연대별로 내가 쭉 얘기했어요. 그럼 이것도 왜군에 대한 그 통솔이라든가 그 주둔 비용을 백제가 다 담당하고 성왕이 주도해서 세운 거거든요.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쭉 그 연대별로 보면은 아까 그 연대별로 임나가를 지배해 왔던 것도 임나가라 지역도 우리나라고 더욱이 임나 일본모 관련 감독 관청의 경우도 여기서 쭉 환단고기서부터 근초고왕, 광개토대왕, 백제 무령왕, 성왕까지 백제 성왕까지 보면은 백제나 고구려 더 올라가면은 이제 단군조선이죠. 단군조선, 백제 또 고구려 이런 사람들이 주도가 돼서 외열도를 지배하기 위해서 세웠던 관청이 임나일본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본이라는 게 별도의 나라 일본이 아니라 백제 자신이 불렀던 해 뜨는 땅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일본이 주장하는 게 완전히 거꾸로 주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체계적으로 쭉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조 비륙의 분리서부터 그것이 어떻게 갈등이 있고 어떻게 넘어가고 그래서 또 대륙의 요소 백제에서 한반도를 거쳐서 외열도에 걸치는 이런 그 지형적인 것까지도 다 포괄을 해서 그래서 설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본이 이제 그러면 임나일본부서를 주장하는 두 가지 역사적 사실을 주장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좀 이상한 건데, 왜냐? 아까 369년에 우리가 문해숙례한테 형출주돌서서 보냈는데, 문해숙례가 비륙의 진정 응신 세력하고 연합을 해서 오히려 다시 수복전쟁을 하러 온다고 그랬죠. 그 사건을 일본에서는 거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공황후가 왔다 이거예요. 진정이 온 거를 신공황후로 얘기해서 이거를 포상팔국의 난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와서 사만을 정벌했다는 거예요. 하여간 얘네들 얘기하는 거는 황당해요. 그래가지고 백제 근초공왕이 칠주도를 신공왕한테 헌상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정창 선생이 백제사를 쓴 거는 이게 대마도에 있었던 고구려 백제 신라 세력을 친 것이 이렇게 과장돼서 얘기도 하는데 그런데 보세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391년 얘기입니다. 이 광개토대왕 비문 신면영 기사예요. 신면영.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신면영 기사는 뭡니까? 저번에 여러 번 읽었지만 이외이 신면영 내도해파 백잔 임나신라 이위 신민. 이제 신면연 391년에 외가 바다를 건너와서 격파했다. 백잔국하고 그 다음에 가로 이게 보이지 않는 걸로 누가 지워버렸어요. 근데 이걸 임나신라로 이렇게 하는, 어떤 사람은 임나가라 이렇게도 하는데 뒤에가 나로 끝나는 건 보이기 때문에 대개 신라로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거를 해석하면 뭐냐면 저번에 한일고대사를 모르면 자꾸 별도의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별도의 외가 391년에 와서 백제하고 신라, 임나 이런 데를 쳐서 신민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식민사 간의 기초가 되는
거 얘기 안 해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390년에 369년에 신공화가 와서 이미 다 사만을 쳤는데 무슨 391년에 왜 또 오냐 이거예요. 왜가. 그 이중 공격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애매모호하니까 이제 광개토대왕 빔을 가지고 또 그 관동군에 있는 있는 군인들이 학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이거를 외 침입 기사를 임나일본부설의 정설로 만들기 위한 학설로 학설이 아니죠. 그냥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그 외는 우리가 한일 관계사를 모르니까 별도의 외가 왔느냐 생각하고 또 방어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외가 온 게 아니라 고구려가 온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예? 칠지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근초고왕이 신공왕한테 바쳤다 그러니까 아니다. 근초고왕이 외왕 지한테 준 거다. 그 당시 399년에는 외가 성립이 안 됐어요. 나라 자체가 없었고 온족의 비류계가 싸우고 있었는데 무슨 놈의 외왕 지한테 줬다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저 방어죠. 연구가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방어적으로 한국에 유리하게끔 얘기하려고. 그 싸우는 거죠. 그거는 학문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외왕 지한테 준 게 아니라 아까 왕세자인 문해숙리한테 칠주도를 만들어줘서 외후왕으로 파견했다고 그랬죠. 여기는 이제 뭐냐? 그 전의 사건을 알아야 돼요.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근초고왕이 374년에 외열도를 치러 간다고 그랬죠. 제1차로 외열도를 치러 가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인 금구수 왕이 382년에 제2차로 외열도를 치러 가고, 그 다음에 제3차로 그 아들인 침류왕이 384년에 제3차로 치러 갑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죽었고, 침류왕은 아까 연대로 보면은 지금 응신하고 동년배입니다. 예? 그런데 이 침류하고 응신이 이미 침류를 잘 알기 때문에 근초공이나 금구술 때는 응신이나 이런 것이 손잡벌 아들뻘이기 때문에 그냥 명성만 듣고 다 싸우지도 않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침류왕 때는 이 응신이 오히려 침류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아신태자, 자기 아들인 백제 아신태자를 응원군으로 부릅니다. 이게 아직기가 왔다고 그랬죠, 또 저번에. 그리고 이 사람은 백제왕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지금 백제 왕위를 비고 자꾸 외열도 가서 치고 있으니까 그 동생인, 이복 동생인 진사왕이 왕위를 찬탈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신태자가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왕이 찬탈했는데 이 사람이 백제로 들어가려다가 이 진사왕한테 쫓겨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뒤늦게 아니까 아신태자가 지금 나는 백제왕도 될 수 없는데 지금 응신하고 싸우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389년에 응신하고 아신태자가 담노도로하고는 오사카 밑에 있는 그 섬에서 만나서 백제 외 분립 선언을 합니다. 이게 정치적 분립을 하는 정치적 합의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아신 네가 다스리는 건 백제고 우리 비륙의 응신이 하는 거는 외열도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걸 인정을 안 해서 지금 근초공이나 금구수왕이 치러 왔잖아요. 또 칠지도를 보내서 외후왕을 파견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비륙의 세력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90년에 그래서 외여에서는 응신이 외왕이 됩니다. 칠지도를 가지고 정식으로 외왕으로 등극. 그러니까 백제하고 외가 이제
분리되는 거예요. 백제는 온족이고 외는 이제 비류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서로 합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합의를? 이 389년의 정치적 합의라는 건 뭐냐면, 자, 지금 우리 삼촌이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춘려왕을 죽이고 백제의 왕이 됐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 합의를 보고 둘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한반도로 가서 진사왕을 쳐가지고 그 자기 아신태자가 백제왕으로 등극하고 또 임나가라 지역은 원래 진정이 가졌던 것이니까 그거는 응신이 차지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합의를 보고 391년에 그 아신태자군과 응신외왕군 이것이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한반도로 오는데 그게 외가 왔다는 겁니다. 십몇 년에 외가 왔다는 외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별도의 외가 왔다. 그렇게 해석하면은 그래서 백제와 신라를 쳤다 이렇게 하면은 일본의 그 역사 왜곡에 말려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 그 외라고 하는 거는 외열도에서 싸우고 있던 아신태자하고 응신왕이 백제외 분리 선언을 한 다음에 그러면 각자 자기가 필요한 거는 아신태자의 경우는 왕위를 천탄한 진사왕을 척결하고 자기가 백제왕이 되는 거고 응신은 자기 아버지 진정이 개척했던 임나가라 지역을 회복하는 것이 주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연합군이 돼서 오는 겁니다. 외가. 그리고 또 외라는 걸 해석할 때 중요한 거는 광개토대왕 비가 세워지는 거는 장수왕 시절에 414년에 이 광개토 호태왕비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왜? 광개토대왕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추모하기 위해서 세워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405년경에 나라백제 망명정부 또는 다른 말로는 야마토 외라고 그러는 것이 선포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414년 현재 그 호태왕비를 건설할 때는 이미 이제 비류백제에서 아까 외로 분리가 됐죠. 그죠? 389년에 백제외가 분립이 됐고 야마토 외를 여기를 외국을 선포했기 때문에 414년에 광개토대왕 호태왕비를 세울 때는 일본으로 간 비류백제라고 쓰지 않고 외라고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개토대왕비에 나오는 외라고 그러는 건 일본으로 간 비류백제. 그래서 그것이 독립된 나중에 백제외 분리가 돼서 독립된 외를 표현하는 거지. 아까 얘기했는데 별도의 나라가 세운 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일본의 식민사관의 가장 핵심은 그 신대기에서 나오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별도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간 게 아니라. 근데 그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신이라는 그런 개념이 바로 아까 천신족 나온 게 그게 그 외래 민족, 북방기묘한 민족 도레인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졸본부역의 비류백제인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그 광개토대왕비에 나오는 외라고 하는 거는 자꾸 우리가 한일고대사를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다른 나라 외, 다른 민족. 아까 그랬죠. 일본이 별도의 나라인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개념에서 자꾸 별도의 민족이 쳐들어온 것 같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창난을 일으키는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일본군들이 일제 때 사학자를 동원해서 요 391년 신면영 기사가 그 임나일본부설의 대표적인 학설로 이렇게 꿰어 맞추게 되는 겁니다. 별도의 외가 와서 그 한반도 남부를 쳐서 백제하고 신라를 신민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일본이 꾸민 거고요. 왜? 조선을 침략하려면 합당한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론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임나일본부서를 만드는 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 아까 지금 이 광개토대왕 비문을 사코 가케노보라고 하는 중위가 있어요. 근데 말이 중이지 그 813 부대가 그 전부 그 동경 제국대학 레지던트 인턴 이런 애들이 군복말 입은 저 군의관들이었거든요. 그게 의대생들이었어요. 걔네들이 그 신체 해부를 했듯이 여기도 이제 그 사학과 이런 친구들이 이제 그 군복 입고 했는데 아무튼 이 광개토대왕 비문이 나오자마자 아까 중요한 거 일본을 점령했다는 거 이런 건 다 석회출로 없애버리고 나머지 이런 것들을 탁본을 떠가지고 이제 진보는 일본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도 또.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중국 가서 좀 얻어가지고 이제 400년 경자년 기사를 해석을 했는데 아무튼 그 일본이 두 가지 아까 그 진정 세력들이 임나가라를 수복하러 오는 거 369년에 문해숭례하고 그거가 이제 한반도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신공항우가 삼한을 정벌했다 이렇게 만들었고 역대로 온 게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광개토대왕 비문을 가지고 왜가 또 쳐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역사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쭉 설명 들은 바와 같이 일본이라는 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 그 일본 서기를 보면 제 38대 천지천왕이라고 그래서 뭐 우리 그 부모님 세대는 덴찌댕꼬 뭐 그랬다고 그러네. 이 천지천왕이 668년에 제 38대 처음으로 천왕이라는 소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는 외왕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있는 대로 그냥 붙여주면 668년에 천지천왕이 되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670년에 일본이라는 나라를 건국했다. 대충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물론 이거 건국설이 뒤에 천무천왕, 덴무덴꼬라는 사람이 뭐 훨씬 뒤에 했다 그렇게 하는 소리도 있지만은 하여간 일단적으로 이게 그런데 이 천지천왕이 그 되기 전에 이 사람이 중대영 황자입니다. 중대영 황자라는 건 뭐냐면 의자왕이 그 장안성으로 끌려가고 백제 그 여왕이 사이메이 여왕인데 의자왕의 여동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 후쿠오카, 나노스, 나대진이라는 데로 천도를 해서 이제 그 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하려다가 죽어요. 그래서 유언으로 의자왕의 아들인 부여풍이라는 사람을 백제의 왕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동생인 중대영 황자에게 그 형을 지원해 주라 군사적으로.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이 중대영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그 아까 문정창 씨가 쓴 백제사 여기를 보면 그 이 중대영이라는 인물의 그 정체를 밝히는데 그 구당서 유인계전이 있습니다. 유인계전을 보면은 그 이 부여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여용은 부여융의 동생이었다. 그 부여융은 아까 그 의자왕하고 부여융이 당나라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여용은 부여융의 동생이었는데 당시 한반도로 간 부여풍을 위해서 일본에 주재하면서 그 군사적 지원을 해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중대영이라는 사람이 바로 부요용하고 같은 인물이다 이거죠. 중대영은 일본서기에 나오는 거고 이거는 구당서 중국 기록에는 부요용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대영 황자가 나중에 그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668년에 천지천왕이 되고 670년에 일본을 세웠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일본을 세운 천지천왕이 중대영 황자인데 그 사람은 의자왕의 또 다른 아들인 부요용이었다 이거예요. 내가 이걸 이렇게 이제 일본인 여자들한테 가르치면 다 깜짝 놀라요. 이 사람이 일본에서 유명하잖아요. 일본을 처음 선언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의 정체가 의자왕의 또 다른 아들이었다. 부요용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구당서 중국 기록과 이 중대영이나 일본서 이런 걸로 다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백제가 스스로 해 뜨는 땅이라고도 불렀지만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그 의자왕의 또 다른 아들인 천지천왕이 일본을 세웠기 때문에 이거는 별다른 다른 나라가 아니라 그 혈통은 백제 의자왕의 혈통을 가지고 있고 일본을 건국한 사람이 거기다가 그 나라명 자체도 백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일본은 외열도로 간 또 다른 백제였다. 후백제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임나일본부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일본이 세운 게 아니라 그 일본의 다른 명칭인 백제가 외를 관리 통치하기 위해서 세운 그 정부 부서 감독관청이 임나일본부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내가 여기 그 아까 책을 가져왔는데 요게 이제 제가 2003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 지금은 교육부를 옛날에 교육인적자원부로 해서 정시 후원을 받아서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학술대회를 연 게 있어요. 예, 제목이 고대 한일 역사 전개의 올바른 방향성 탐구. 그러니까 한일 역사 전개가 한반도에서 외로 간 동진의 역사였는데 일본이 외열도에서 한반도로 왔다는 서진의 역사를 날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올바른 역사 전개의 올바른 방향성을 탐구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학술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이미 내가 2003년도에 얘기를 했고, 이걸 근거로 해서 제가 한일고대사의 비밀이 되는 백제 근처고항이나 또는 고구려 광개토대왕에 대한 문화 콘텐츠 방식으로 이 한일고대사를 밝히려는 그런 작업들을 굉장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 작가들이나 또는 방송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일고대사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시나리오 작가 같이 스토리텔링도 쓰고 시나리오도 쓰고 이랬어요. 그래서 했는데 전반적인 저변이 아직 그것이 제 지금 역사를 이해할 만한 저변이 안 됐고 또 반대하는 세력도 많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지는 못했죠. 하긴 했는데 왜곡돼서 됐죠. 그게 뭐냐면 MBC 태왕사수신기하고 KBS 근초고항입니다. 그거는 제가 제가 이거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거를 받고서는 그냥 작가들이 이거를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또 반영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진실을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왜 다시 또 뒤늦게 얘기하냐 하면은 일본은 지금 아까 왜 걔네들이 지금까지도 지금 요즘 이제 아베 정권 지나서 스가 수상이 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그 극우 보수파인 그 일본 의회 소속입니다. 일본 회의, 미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그 정책 방향은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럼 얘네들은 뭐냐? 평화헌법을 개선해서 대외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만들려는 건데, 그럼 그 이유는 뭐냐? 일본이 없답니다, 일본이. 무슨 소리냐? 일본은 지금 후쿠시마 원전으로 방사능 오염이 동경까지 지금 퍼졌고, 거기다가 동경 대지진설, 후지선 폭발선, 또 뭐 그 밑에를 동해라고 그러는데 도카이라고 그럽니다, 일본 말로. 그 밑에 남해는 난카이, 이런 것들이 지금 화산대에 물려 있어가지고 은대 또 지진이 나서 쓰나미가 일어날지 모르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일본은 거기에 있는 뭐 그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상당히 그 지도부나 이런 데는 일본의 그 장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이 제일 재난 도피처로 제일 적절하잖아요. 기후도 그렇고 가깝고 과거에 살아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아까 모두에서 얘기했지만은 그 반도체 부품 그 이렇게 작년 7월에 그 수출 규제한 거는, 그거는 한일 관계의 그 어떤 그 군사적인 전쟁을 하기 직전에 한번 그 트러블을 일으키는 시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칼을 뽑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일상적인 일이 거에 뭐 해프닝이겠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일본이 처한 그런 위치에서 지금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한반도를 칠 생각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본이 한반도를 치는데 일제 때부터 고토 회복이니, 그 사이토 다카모리가 정환론을 내세우면서 고토 회복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임나일본부서를 제시하면서 과거의 한반도 남부가 일본 땅이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치는 거는 침략이 아니라 이거는 옛날 자기 땅을 찾는 거다. 이런 논리를 피기 위해서 임나일본부서를 또 주장하는 겁니다. 괜히 가만히, 걔네들이 아무런 평화적이고 그런 나라인데 갑자기 또 없었던 임나일본부서를 왜 집어넣고 독도를 영유권을 왜 주장하며 평화헌법을 왜 개정하려고 하는 거냐. 그래서 이런 것들의 내막들을 우리가 알고 또 임나일본부의 정확한 실체, 진상을 알아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거를 대외적으로 해명을 해야지, 일본이 우리가 치려고 하는 그 이론적 근거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임나일본부의 정체를 아는 건 오늘날에 있어서 굉장히 극명하게 알아야 되고 또 가장 기묘한 주제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